마켓나우 2부 이어갑니다. 오늘 시장은 3거래일 만에 좀 조정받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뭐 대내, 대외적으로도 투자 심리를 이끌 만한 그런 충분한 모멘텀은 부재한 것 같아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를 현재 반복하면서 투자의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라는 분들이 또 있으신데 부진한 경제 지표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술주 실적도 확인해야 되고 관세 후폭풍 이런 부분도 전략적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약간 아쉬운 게 외국인이 매도해서 이런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맞습니다.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 외국인의 매수와 매도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나는 만큼 이로 인해 시장 오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원달러 환율의 분위기가 강세가 N달러 환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봤을 때 뭐 S&P 500 지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8월과 9월은 조정의 그런 영향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보다 좀 답에 가까운 선택지는 그래도 실적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분위기는 주춤하지만 또 업종과 섹터 종목은 또 차별화되고 있거든요. 그 현상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 증시 시황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1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빨간색이 하락이고 초록색이 상승인데요.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2.15%가량 강하게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대 하락입니다. 트럼프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 내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그리고 의약품주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투톱의 낙폭이 눈에 띄게 강합니다. 삼성전자 2%대 낙폭, SK하이닉스도 2%대 낙폭. 폭을 현재 시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방산주 단에서도 오늘은 소폭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LR진엑스원도 3%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도 3%대 하락 추세를 가져갑니다. 현대로템도 4%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0.93%가량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 시장이 미국 원전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고 3거래일 연속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중 인데요. 특히나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오늘 시장에서 현재 시간도 1%대 상승 탄력 붙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단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2.84%가량 하락하고 있고 이외에도 삼성중공업도 하락이고 HD 현대중공업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은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6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이 AMPC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흑자 전환된 LG에너지솔루션이죠. 이에 대해서 유한타증권 최선호주로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종목 중 안에서 꼽았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오늘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1.65%가량 현재 시간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94%가량 하락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1.28%가량 오르면서 어제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의약품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0.45%가량 하락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넘는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은 소폭 상승입니다. 현대자동차 0.48%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기아가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APR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현재 15%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APR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실리콘투와 달바글로벌 같은 전반적인 화장품주 단으로 현재 상승 탄력 강하게 붙고 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어떨까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전반적으로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알테오젠과 펩토론, HLB, 삼천당제약, ABL바이오는 하락하고 있지만요. 시젠과 원텍, 또 휴젤과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 단으로는 그래도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여전히 좋은데요. 에코프로비엠이 4% 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어제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증권가에서 연이어서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전망을 좋게 내놓고 있는 가운데 다올투자증권에서는 16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 계속해서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도 0.58%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오늘 엔터주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이보와 SM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SM 현재 3.54%가량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JYP 엔터도 1.71%가량 상승, YG 엔터테인먼트도 0.35%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처셀이 하한가입니다.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한 식약 청허가 결국에는 반려 처리가 나면서 오늘 아침에 이 소식과 함께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현재 시간에도 하한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코스닥이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현재 시간 코스피는 0.43%가량 빠지면서 3,185선을 지나가고 있지만요.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798선, 현재 시간 올려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안에서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순매수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300억 원가량 오전장부터 개인이 코스피를 사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됩니다. 외국인이 2,300억 원가량 코스피를 강하게 팔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억 원가량 현재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시간 코스닥을 145억 원가량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이 현재 시간 팔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싱크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는 조정받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렇게 업종별로 보고 섹터별로 보면 좀 차별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개장 이후에 사실 이제 양자컴 그리고 원전, 엔터, STO 요 섹터는 여전히 강한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지 지금 3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잡아주는 흐름도 오늘도 그 상승 추세가 이어간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그 한 단계 더 실적 확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코프로비엠이 이를 또 해냈잖아요. 그런데 매수 리포트, 특히나 투자 의견 상향 리포트 이런 흐름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양자컴은 오늘 개장 이후부터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존에서 그 유명한 양자컴 그 지분을 또 매입하는 흐름들,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공개가 되면서 좀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잊을만 하면 다시금 떠오르면서 긍정적인 조방원 중에 하나이니까 섹터로 여전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해외와 그리고 우리나라 좀 양쪽으로 호재가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에서 각국 주요국들이 원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원전 강국인 프랑스도 그렇지만 스페인, 벨기에 등도 기웃기웃하고 있다라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워낙 이제 강한 에너지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 국내에서는 특징주로 한미글로벌이 루마니아 처음으로 해외 원전 수출 따냈다. 라는 또 긍정적인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잡아주는 거고요. S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못된 흐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지속이 되면서 이게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워낙 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STO 관련해 가지고는 좀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일단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터는 지속적으로 K-팝 몬스터 그 애니메이션 그 강한 힘이 오늘도 느껴지면서 이슈를 좀 잡아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외 그 차트에 그 관련 곡들이 상위권을 여전히 차지하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지노 이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관세도 무풍지대예요. 그런 쪽으로 투자 심리가 몰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은 뭐니 해도 그 관세 이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약바이오에도 최대 250% 관세 매기고 뭐 반도체도 다음 주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삼전 SK 하이닉스 이런 부분이 좀 영향받으면서 오늘 뭐 반도체나 HBM 같은 섹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AI 뭐 관련주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이 그 장 마감 이후에 팹리스 그업 칩을 제조하는 AMD의 실적이 발표됐는데 그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도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슈퍼 마이크로 컴퓨팅 같은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시간의 주가에서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 영향을 일정 부분 좀 받아가는지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으니까 AI 관련주는 조금 오늘 소폭 내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3가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데요. 관세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반도체 의약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 25%,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50%, 이제는 의약품 그리고 반도체 남았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규모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1년에서 1.5년에 뭐 100% 이상 매기고 그다음에 250%까지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250%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관세율 중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거라서 제약 바이오 업계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요소인데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K바이오의 영향은 어떨까 이 시기태지만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부터 제약바이오에 200% 이상 관세 붙이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분석은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 말씀드리면은 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정도인데 뭐 이외에도 있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S 원료 의약품을 위탁 생산 개발해가지고 고객사에서 납품을 하는데 DS 같은 경우에 원료 의약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가에 사실 뭐 매출이 한 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고 이게 고객사 그러니까 제약사의 판가 인상으로 또 작용할 수 있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은 작습니다. 유럽 시장이 65%고 미국이 한 25%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괜찮다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요. 워낙 그리고 그 미국 안에서 그 위탁 생산 만들어서 고객사에 주니까 문제가 되면은 미국 내에 수출하지 말고 미국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자. 그러면 내수가 오히려 튀면서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셀트리온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미국 주에서 7개 제품을 판매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올해 판매할 그런 제품의 재고를 쟁여놨다. 이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거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차츰 해결해 가겠다. 그리고 현지 생산 능력을 좀 확대하기 위한 그런 구축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일단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K 바이오팜 어제 실적이 굉장히 또 잘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뇌전증 신약에 대한 세노마메이트 굉장히 매출이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한 7천억 원 돌파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매출이 좀 잘 팔리게끔 이미 재고도 해놨고 FDA 승인된 생산 시설까지 있다 보니까 큰 문제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 또 유한양행 같은 케이스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직접 시장에 진출하는 게 아니라 기술, 물질 같은 거를 잘 개발해서 미국 같은 파트너의 기술 이전, 라이선스 아웃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비소세포 치료제 렉나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 흐름으로 뭐 잘 팔 수 있으면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국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최소화되겠죠. 이런 흐름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온 이 얘기고요. 오늘은 뭐 일정 부분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큰 영향 없는 하에서 어쨌든 관세 250%는 부담스러운 요소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요. 관련이 있는 제약바이오 그런 종목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뭐 개별 이슈가 뭐가 있는지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오늘 반도체 바이오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 개별 악재가 발생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 스템이 식약처에서 또 시판 허가에 대한 불발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투자 심리가 오늘은 크게 위축되면서 2%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7월 달부터 100만 원 선을 웃도는 모습이 계속해서 포착이 됐었는데 과연 오늘도 이러한 악재 속에서 100만 원 선 지켜줄 수 있을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업들의 분위기도 그다지 좋지는 않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에서 2%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가격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그러한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6만 8천 원 부근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7%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전력의 효율성이 한 40%가량 개선된 그 기술을 개발했다. 초격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한 것으로 미국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영향도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0만 원, 22만 원 그 밴드에서 움직임을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3% 이상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관련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고 파랗게 멍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장까지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지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또 양자컴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이슈가 있어서 그랬더라고요. 그 아마존이 미래기술 양자컴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유명한 양자 컴퓨팅 기업인 아이온큐 이 기업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 3,670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는 걸 공개했는데 처음 투자는 아닙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지분을 일정 부분 갖고 있고 더 이제 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워낙 이제 미래 기술 강력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양자 컴퓨팅 이런 부분은 언젠가 잘 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속도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걸릴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파르게 오를 때 항상 나오는 게 밸류에 대한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급등하면 항상 이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것도 아마 아실 텐데요. 이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지금 아마존이 아이온큐를 조금 더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쪽의 기업의 기술력이나 양자 컴퓨팅의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낸 건데 아이온큐 실적이 이제 곧 발표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적의 포인트는 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주가, 그 부담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이제 곧 나오는 거죠. 뉴욕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일단 테마주 성격으로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좀 급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관련주의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 오늘 전반적인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눈에 띄는 건 KCS이고요. 오늘 21%가량 현재 구간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7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10,000원대 돌파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현재 구간에는 1,890원대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첨단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요. 양자컴 그리고 보안 관련 이슈가 있을 때 움직임이 나와주는 종목인데 오늘 4%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면서 7,830원가량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움직임 오랜만에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자 보안과 관련된 특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코이버 같은 경우
경우에도 3%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500억 원가량으로 굉장히 작은 종목이라서 변동성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게 ICTK입니다. 오늘은 2%가량의 상승력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수를 선택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이탈을 하는 가운데서도 ICTK는 지속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자컴 관련된 기업들은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양자컴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바이오나 관세 그런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을 들려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선택지는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하나가 카지노 관련주입니다. 최근 카지노 관련주가 부각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일단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롯데관광 이쪽에서 2분기, 분기 이래 최대 사상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 역대 최고치를 냈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본업은 카지노고요. 숙박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고 이러다 보니까 GKL이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실적.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그래도 예상 대비해서 좀 웃돌 것으로 가능성이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파라다이스는 잘 알겠지만 외국인 카지노가 인천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GKL 같은 경우에는 서울 용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 업황 볼 때 그 잣대가 있습니다. 카지노 업황이 잘 되든지 못 되는지 글로벌리 기준은 마카오 카지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GGR이라고 총 개인 매출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코로나19 이후 지금 최대치를 찍어서 정말 많이 사람들이 카지노 관련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구나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업황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와서 즐기는구나라도 실적으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성장 가능성 조금 더 점쳐주는 이유는 중국 쪽에서 지금 무비자 입국 이런 부분이 허용이 됐을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 수 있고요.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를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저가 관광인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중국인 큰손들은 사실 이제 당국의 감독을 일단 받는데 그를 좀 피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람 수가 많아지면 감독이 덜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또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좀 재미있는 또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에서 잘해줬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GKL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 하반기는 조금 더 전약 후강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인데 오늘 관련주의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토비스는 1.7%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토비스 관련해서 실적이 단단한 펀더멘털과 함께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 내놓으면서 오늘 17,000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한 모습이고요. GKL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카지노 매출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오늘 0.5% 소폭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역시나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 오늘 0.4%가량의 상승력 나와주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가 현재는 차익 매도 물량 나오면서 1.4%가량 밀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실적 잘 나온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내국인 위주의 상대를 하는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0.3% 빠지고 있고요. 2분기 실적 역시나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치는 밑도는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관광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까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보니까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도 좀 든든한 업종과 종목의 답은 결국 실적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서동구 전문가 연결해서요. 오늘 시장의 맥을 조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엇갈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지난 금요일 이후로 일희일비하는 그런 어떤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8월 달은 좀 피곤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는데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핵심적인 이슈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특히 ISM 이 서비스업 지수도 둔화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내일부터죠. 이제 8월 7일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더욱 고조가 되고 일부에서는 X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공포까지도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가의 보도죠.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25bp가 아니라 50bp를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시장의 어떠한 그 하락을 좀 방어시키거나 반등을 주는 이런 요인으로 만들면서 미국 시장 역시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말이 필요 없죠. 어느 정도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로 가닥을 잡아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증세에 대한 논란이라든가 세법 개정안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불확실성 그리고 또 그거에 따른 노이즈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인 신뢰성에 대해서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한 이런 어떠한 투심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 방송이든 또 외신들 또 글로벌 IB들이 비판적인 내용을 하고 있는 것도 좀 참고하면서 시장이 원하는 대로 정책이 좀 잘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또 실적 시즌에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라는 불확실성,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있습니다만 섹터 그리고 종목별 또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되는 이러한 대응 전략을 지속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저는 기본적으로 조방 원전의 어떠한 주도 순환 흐름들 속에서 IT와 특히 또 2차 전지가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증세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 오늘 우리 시장 경계감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전히 주도 섹터 내에서 오늘은 또 원전 관련주들이 의미 있게 또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슈라든가 그리고 또 수급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특화된 ETF가 출시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도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그 중심에서 물론 대장주 두산 에너비티도 있습니다만은 한전기술이 상대적으로 어떤 상승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을 기준으로 본다라면 평가되어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전기술이 지금 한 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장중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쫓아가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한 템포 늦추면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 특히 하반기에 이 체코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서 후속에 원전 수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것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물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조선의 마스가와 마찬가지로 한미 원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원전 관련주들 여러분들 흔들릴 때 또는 상승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저가 분할 매수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섹터 강한데 역시나 분할 매수 비중 확대 전략의 한전 기술이 특징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해가 잘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동구 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 시장 보니까 또 호실적 있는 종목들이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APR입니다. K뷰티, 여러 가지 지역적, 국가 불문하고 K뷰티가 또 확장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그에 대해서 GL스토리 박찬윤 대표와 함께 K뷰티 전격 분석 이후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고 형사처벌 위주의 경제 형벌 규정은 완화하는 대신 과징금 과태료 및 민사상 책임 강화로 전환하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대폭 상향해 실질적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습니다.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여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ETF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혁신과 신산업 전략을 빠르게 설계해 진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증가세를 보인 미국의 7월 관세 수입이 2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4일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누적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를 넘어섰다. 관세 수입은 4월 174억 달러, 5월 239억 달러, 6월 280억 달러로 매달 급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1월부터 7월 미국의 관세 수입이 전년 동기에 거의 2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상호 관세는 오는 7일 발효된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CBP 준비를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다. 폭스비즈니스는 미국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향후 10년간 2조 달러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JP모건은 6월 말 0.5%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을 한 달 새 2차례 올려 0.7%로 제시했다. 2분기 GDP가 예상보다 선방한 데다 수출과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끈 점이 반영됐다. 다만 JP모건은 3분기에는 일시적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재정 부양책이 이를 완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성장률을 1.1%에서 1.2%로 소폭 상향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줄면서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0.9%로 집계됐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상향 조정에도 평균치는 2달째 제자리다. 한국은행 역시 이달 중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10시 3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개장해서 중국 지수와 함께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0.05%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출발 0.15%가량 밀린 채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강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0.17% 현재 구간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 경계감 나오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엇갈리는 모습 보이는 것처럼 아시아 시장 오늘은 조금 보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데일리 인사이트를 통해서 오늘도 종목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GL스토리의 박창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기업은 인클의 더블버즈라는 기업인데요.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업은 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네, 것 맞습니다.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최대 주주가 변경된 이후로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인데 많은 분들은 이제 모티바 코리아 이쪽 기업은 아실 겁니다. 뭐 인공 보형물 이쪽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실제 의료기기 쪽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미용 의료 쪽 에스테틱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미용 의료 쪽에서는 우리가 수네코스라고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관련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국내 식약처인 허가 뭐 이런 부분이 올 하반기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용 관련돼서 헬스 쪽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뿐만 아니라 뭐 플랫폼 사업도 좀 한다고 좀 들었는데 어떤 걸까요? 사실 뭐 네. 뷰티 핀테크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강남 언니 이쪽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근데 그쪽과 좀 결은 다른 강남 오빠라는 플랫폼. 남성이 사용하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네.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이쪽은 뷰티 핀테크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실질적으로 미용 성형을 하는데 이제 자금적인 부담이 있으신 네. 분들을 향한 이런 핀테크 플랫폼 자체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본업단인 에스테틱 이쪽과 맞물려 가지고 뷰티 핀테크 플랫폼 업체로서 지금 현재 영역의 성장 이런 부분 자체가 좀 기대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고요. 지금 재무제표 이런 네. 부분도 앞에서 나가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매출 대다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뷰티, 미용, 의료 뭐 이런 쪽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신 대로 네, 86%가 그쪽인 거예요. 86%가 네. 이쪽이고 금융 수익 이런 쪽은 11%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의료 잡화가 11%나 차지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유통 이런 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성장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성장성 국면에서 보게 됐을 때 현재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 찍히고 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놓고 보면 네.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올 하반기에 스네코스 인허가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매출이나 실적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미진한 상황입니다. 작년 매출 기준 한 46억에 영업이익 35억 정도로 사실 훌륭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순익당 기준을 보시면요. 190억. 지배주주 순익 나왔었고 이런 것들이 모티바 코리아 이 부분이 연결 영업 이익으로 또 이제 잡히면서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탑라인 자체가 46억이지만 인허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2027년 정도 되면 이게 200억 이상으로 이쪽에서 성장을 하는 부분이고 또 모티바 코리아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잡히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인 업사이드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00억에서 500억 이상은 좀 바라보고 있어요. 네, 시장에서 뭐 가장 좋아하는 흑자 전환에 네.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지금 순회코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이 순회코스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필러라던가 스킨 부스터가 최근에 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안정성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최근에 이제 스킨 부스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우리가 HA 필러, 그러니까 히알루론산 필러가 피부 미용 쪽에서는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톡신을 주입을 해가지고 보톡스를 맞든지 네. 아니면 이것이 인체 내에 들어갔었을 때 섬유 경질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히알루론산 필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영구적이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뭐 피부 미용, 미백 그리고 뭐 당김 효과 뭐 이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근데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가 1세대라고 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부작용? 왜냐하면 네. 필러가 히알루론산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하루 내에 이거에 다 흡수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잡아두기 위해서 거기에 가교제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BDD라고 해서 이 화학 가교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자주 맞다 보면 몸속에 남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섬유가 딱딱해지게 되는 섬유화가 되게 되는 거죠. 피부 섬유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고 안 좋은 독성 물질 이런 부분 자체가 몸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는 파마리서치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시장 자체가 새롭게 열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피부 안에 이런 그 피부에 유익한 뭐 화장품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유익한 성분 자체를 직접 주입을 하는 부분이죠. 그럼 단기적인 효과 자체는 확실하지만 이런 것들이 식약처에서 인허가 자체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른 이제 염증 반응이라든지 네.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례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인체에 어느 정도 그 인체 구성 성분으로만 이어져 있는 그 3세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가 신기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품명이 스네코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해가 확실히 네. 됐습니다. 어쨌든 그 히알루론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거기를 잡아두기 위한 화학 성분의 문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뭐 불법적인 이런 내용도 있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바이오 스티뮬레이션, 그게 조금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다르길래 주목을 받은지도 궁금합니다. 앞서 이제 필러 네. 같은 경우에는 가교자가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킨 부스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몸속에 이제 바로 주입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염증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시술에 따른 이제 부작용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을 때 버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실제 3세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경우에는 인체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히알루론산 그리고 아미노산은 결국 우리가 단백질 가장 구성이 되는 기본 단위잖아요. 6종의 아미노산 복합제 기반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교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이 실제 화학적인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에 따른 자체의 이런 가지고 있는 특허를 통한 아미노산 복합체를 통해서 몸속에서 오랫동안 남을 수 있게끔 하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으로서 스네코스 영양자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가 시장에서 중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탈리아의 프로페셔널 다이테틱스 이쪽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북미 판권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국내 인허가 이런 부분을 획득을 하고 내년도 시장 확대,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경우에 북미 쪽이나 해외 수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나오는 대로 체내 잔존 염증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체 구성 성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었던 1세대, 2세대의 우리가 필러나 스킨 부스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 자체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페셔널 다이테틱스 같은 경우에는 네. 유럽 쪽 말 그대로 이탈리아 업체거든요. 유럽 쪽이 지금 CE 인증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인체의 유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들은 이미 정말 까다로운 유럽에서 어느 정도 허가를 득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미국 판권을 실질적으로 인크레더블 버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는 이미 그 유럽 쪽에서 잘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프로페셔널 다이테틱스가 유럽 시장을 가져가게 된다면 국내를 바탕으로 이제 북미 시장, 아시아 이런 쪽을 진출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인크레더블 버즈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성은 한 얼마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네. 바이오 스티뮬레이터가 기존에 스킨부스터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염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불법적인 부분 자체를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인체에 주입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몸에 네, 좋다고 그쵸. 하면 뭐 비타민 주사다, 네. 무슨 주사다 해서 주입을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파마리서치의 경우에도 최근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리즈란 같은 경우가 리즈란 코스메틱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내에 인바운드 하고 있는 여행객의 그 경우에는 리즈란 시술 자체를 큰 폭으로 지금 많이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 자체의 어느 정도 파이 자체를 그대로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스네코스에서만 지금 2027년 그러니까 올해 말에 허가받고 내년도, 내후년도 정도 되면 매출 자체가 여기에서만 200억 이상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파마리서치가 지금 가지고 있는 PER 밸류에이션이 대략 30배가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익단 이런 부분 좀 더 내려봐야 되겠지만 현 시총 대략 한 1,000억 정도 이런 부분 자체는 확실히 싼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내심 2,000억 이상은 충분히 좀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이오 스티뮬레이터가 지금 미용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그러한 기술로 만든 게 수네스코인데, 수네스코가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게임 체인저로 좀 부각을 받는 이유도 궁금한데 어떤 것 때문일까요? 네, 앞서 이제 네. 스네코스, 네. 그쵸, 스네코스죠. 네. 스네스코라고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나갈 네. 뻔했네요. 스네코스 같은 경우가 말 그대로 이제 막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 이런 네. 부분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말씀드렸던 기존에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을 인체 유해 성분이 실제 인체에 잔존하지 않게 염증이나 피부의 섬유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유럽에서 CE 인증 이런 부분을 획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전략적 협업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이런
본사가 그쪽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그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BDD 가교제 이런 부분은 사용상 문제점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퇴출하는 움직임 자체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의 지배적인 에스테틱의 지배적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쪽이 히알루론산 필러인데 그쪽이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되는 가교제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빠지게 된다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 빠르게 이제 시장이 전환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두고 게임 체인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플랫폼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 본사가 프로페셔널 다이테틱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쪽이 그냥 단순히 이쪽의 물건을 가져와서 유통만 하게 된다면 성장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 지원부터 그리고 법적인 문제, 제도적인 부분 이런 부분 자체를 실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초기 단계부터 인크레더블 버전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미 기존에 모티바 코리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우리가 그 메타바이오메드가 지금 그 거의 점유를 하고 있었던 인공 보형물 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티바 코리아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 자체의 체인저로서 역할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때의 영업 인력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성공 방정식을 스네코스에 그대로 대입을 하기 위한 마케팅 초기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주식 변경이 되면서 올해 이런 부분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구성이 마무리가 되었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에 따른 마케팅 활동과 그리고 인허가 이런 부분이 획득이 되어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성장 자체가 본격화되는 시점 자체는 사실은 내년부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려있는 현 시점 자체가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그래도 싸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스네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미용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프진 않나요? 어때요? 가장 리쥬란이 네. 가장 이슈가 되었다는 부분이 효과는 확실한데 네. 엄청나게 아프다. 맞아요. 그리고 비싸다. 네. 이러한 부분이었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필러 맞을 때 아프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대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이전에 우리가 스킨 부스터 얘기를 할 때 인체에 뭐 좋은 성분 이런 거 좋은지는 알겠는데 주사기를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맞는 나오죠.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이제 통증이라든지 그리고 그에 따른 뭐 부작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느 정도 있는 뭐 이런 것들 인지를 하고 있지만 예뻐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통증을 참아내는 부분이었다면 사실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넘어가면서는 이에 따른 부분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세대로 통칭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에 따라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 지금 인정을 받은 기술인데 그러면 미국이라던가 다른 해외로에도 좀 기술에 대한 인증이 좀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제 인증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1차적으로 이제 국내 판권 통해서 국내에서 인허가, 그랬다는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허가를 득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미국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부분인데 이미 국내 시장에서는 성공에 대한 방정식 이게 모티바 코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런 부분이 빠르게 안정이 되고 바로 이제 미국 쪽이나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이에 따른 리레이팅 자체가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인허가나 이런 부분 자체는 그 까다로운 유럽에서도 CE 인증 이런 부분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FDA 인증이나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본 쪽에서도 인증이나 이런 것들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 시장에서의 이러한 뷰티가 계속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특히나 미국이 좀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뭐 허가를 받게 되고 판로를 좀 단단하게 구축하게 된다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주가 추이에 대해서 앞서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한 1,042억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당 가격이 2,175원 가량입니다. 좀 계속해서 좀 지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
내년에 2천억 원 단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빠르게 내년도에 2천억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좋겠는데,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올 하반기에 숫자로서 엄청나게 부스팅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가라는 것 자체가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빠르게 반영을 시켜놓고 있고 올해 인허가 그리고 내년도 내후년 성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단계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밸류에이션을 얘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내년과 내후년 그러니까 26년과 27년은 평균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를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티바 코리아 추가적으로 연결로 잡히는 부분과 스낵코스 없던 게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화장품 에스테틱 쪽에서 밸류에이션 25배에서 30배까지 주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매출액단에서 스낵코스에서 200억 그리고 모티바 쪽에서 추가적으로 끌어오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최소 300억에서 500억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익단 내려오게 되었었을 때 우리가 그 GP 마진 얘기를 하게 되면 최소 50에서 60%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OPM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40% 이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대략적으로 여기에서만 뭐 못해도 300억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한 이익단 120억 그리고 500억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대략 한 200억까지도 바라보는 부분이고 25배, 30배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2,500억, 3,000억이 가져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네. 1,000억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러프하게 2천억까지 업사이드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한 내년까지 긴 호흡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잉크의 더블 버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을 통해서 기업들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고찰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태웅 그리고 MNC 솔루션의 이야기를 듣고 좀 이 기업에 관심이 있으셨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AS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 싶습니다. 먼저 네. 태웅부터. 태용 같은 경우 네. 오늘 소위 날아가고 있죠. 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고 원전 쪽에서 미국에서도 뉴스케일 파워가 한 4% 이상, 오클라가 10% 이상 올라오는 가운데 나사에서도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달에 100kW급의 이런 소형 핵 발전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를 추진하겠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용은 이제 300메가와트급의 캐나다 쪽의 이런 그 SMR 쪽의 이런 자율형 단조 부품 공급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인증을 획득을 하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업단 잘하고 있는 풍력뿐만이 아니라 조선 여기에 더해서 SMR까지 추가적으로 붙으면서 오늘 시장에서 그대로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현 시점에서 지금 보시면요, 최근에 뭐 워낙 급등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 제가 이제 일전에 소개해드린 이후에 한 3주 전이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상한가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7% 이상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자 말씀드려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MNC 솔루션이에요. 이쪽은 방산 쪽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압식 구동 체계 이쪽을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 관련 기업이고 이런 플랫폼을 바탕으로 국내 방산 4사에 모두 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로서는 결국은 현대로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해외 수출할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쪽이 MNC 솔루션인데 단순히 1차 벤더뿐만이 아니라 직수출을 통해서 OP 마진 자체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특징적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올 하반기 그러니까 12월 16일 정도 되면 1년 보호 횟수가 끝나는데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73%이거든요. 이에 따른 매각 자체 M&A가 있을 수가 있다는 네. 부분이죠. 이미 5월경에 매각을 위한 매각 주관사 선정까지 지금 다 완료를 시켜놓은 상황이고 관련 사업 자체가 관련 내용 자체가 현 시점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올라올 수 있다는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빠지면서 같이 빠졌지만 MNC 솔루션의 경우에는 지금 시총 1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이러한 기업이 올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각에 대한 이런 M&A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붙게 될 경우에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빠졌었을 때 저는 충분히 분할로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빠질 때 조금씩 모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가 한 달 동안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MNC 솔루션도 외국인이 지금 담아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더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박창현 대표와 함께 인크레더블 버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경제뉴스에서 미국의 고용지표 관련 뉴스들 많이 보셨죠? 얼마 전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가 낮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연준의 파월 의장을 비난하며 금리 인하를 촉구하기도 했죠. It's like talking to a wall. He should be. Well, the Bank of England cut, China cut, everybody's cutting but him. I call him too late, too late Powell. That's his nickname, and it's a shame. It's ridiculous. So meeting, he's always too late. 그런데 고용지표가 둔화되는 것과 금리 인하가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실업률과 금리,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이 대한민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소비가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나라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실업자가 늘어나면 소비가 줄어들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때 경기를 살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도 내려가서 기업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금리 내려서 경기를 띄워야 한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직 고용시장은 안정적이고 인플레이션도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며 서둘러 금리를 내릴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죠. We also concluded that policy decisions would be informed by assessments of shortfalls rather than deviations from maximum employment. Apparent labor market tightness would not, in isolation, be enough to trigger a policy response.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미국의 상황이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실업자가 많아지는 게 왜, 미국의 금리가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는 글로벌 경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축의 하나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 중인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도 충분하다는 뜻이고요.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소비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가들의 무역 실적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국 경기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높아진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고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자동차, 전자기기 등을 미국에 덜 팔게 되겠죠. 이것이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달러 가치가 강세를 유지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고 미국으로 돈을 옮길 수 있는데요.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이 약해지고 하방 압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실업률과 금리 정책은 우리나라 환율, 주식시장, 수출기업 실적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달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와 금리 결정을 전 세계에서 관심 있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의 실업률, 미국의 금리 관련 소식이 나오면 발빠르게 분석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힘을 내요 슈퍼파워.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8월 12일 중국과의 상호 관세 연기 시한 눈앞, 경계감으로 물든 미국 증시, K-팝 데몬헌터스, 낙수 효과인가, 대한민국 증시, SM 장중 상한가 기염입니다. 자, 다우지수를 비롯하여 4대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8월 12일 날 중국과의 상호 관세 연기 마지막 시한이죠. 물론 연기 다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다가오고 있고요. 또 중국과 마찬가지로 큰 미국의 적인 러시아와는 또 군사 충돌 우려가, 물론 뭐 그 핵을 가진 나라끼리 붙진 않겠으나 지금 그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푸틴이 안 따라오면서 전쟁이 바로 마무리가 안 돼서 아마 지금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려고 하는
받고 싶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 골칫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러시아산 석유를 구입하는 나라까지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 그럼에도 계속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자 이 핵잠수함 2대를 이동시켰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최근 소식이 러시아의 그거에 대응하여 이제 북한에다가 미사일을 또 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불씨죠. 지금 이 불씨들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또 그 굉장히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경제적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로. 그러니까 주가는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지만 뭔가 불안함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3일간의 흐름을 보면은 첫날에는 이 그 노동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경제 불안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 날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동 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를 부양을 할 것 같아서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다시 이 지금 관세 우려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경계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가, 자, 지금 하루하루 계속해서 호재 악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우 30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4.16 올랐습니다. 자, 유나이티드 헬스도 이제 뭐 끔찍한 하락세는 일단 멈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너무 많은 주가의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250달러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수준입니다. 자, 올라갈 길이 참 멀죠. 자, 3M 1.50, 쉐브론, 셔인 윌리엄스, 홈디포, 머크, 보잉. 자, 매그니피센트 7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죠? 기술주가 또 약세였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셔인 윌리엄스, 홈디포 같은 이런 뭐 페인트나 가정용 공구 이런 쪽이 강했죠. 머크 의약품 회사, 그리고 3M 생활 소비재, 우리 포스트잇 만드는 회사고, 쉐브론 정유주고, 다 유틸리티, 그다음에 뭐 이 그 생활용품, 그리고 공구, 이런 좀 방어력이 강한 회사, 머크 같은 의약품, 방어력이 강한 회사들 위주로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0.14% 빠졌고요. 나스닥은 0.65 빠졌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개파락을 메우고 나서 다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엑손 엔터프라이즈가 16.41로 엄청난 급등을 했네요. 자,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특징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팔란티어. 자, 이 매그니피센트 7이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팔란티어는 정말 무섭네요. 이게 사상 최초로 100달러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200달러를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막 10달러짜리, 10달러도 안 되고 5달러 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쥐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저건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수익입니다, 지금. 자, 인텔이 오랜만에 3.54가 올랐고요. 자, 인텔은 지금 부활을 꿈꾸고 있으려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가야 됩니다. 너무 뒤쳐졌죠. 이 코로나 2020년 수준의 주가에 있어요. 자, S&P 500을 보겠습니다. 이제 S&P 500 상위 종목을 보면은 매그니피센트 7의 약세를 확인할 수 있겠죠. 아마존 빼고 다 약세네요. 그렇죠? 자, 그래도 지금 이 엔비디아는 7.68% 유지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비중이 떨어지면서 이제 7% 벽이 깨졌네요. 6.93으로 비중이 떨어졌고요. 자, 테슬라가 또 0.98 빠졌고, 지금 테슬라는 지금 뭐 약간 매그니피센트 7에서 뭔가 앨런 머스크도 조용하고 요즘에 소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핫했던 메타도 1.66 빠졌습니다. 어쨌든 메타는 지금 상당히 무서운 기세로 모든 세계에 뛰어나다는 인력을 다 사고 있죠. 과연 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1.12 빠졌고요. 반도체가 약했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가운데서도 레티스 세미컨덕터는 15.21로 강력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이 별로 안 좋았네요. 플러스를 기록한 게 한 6개, 7개 정도밖에 안 되고요. 마블 테크놀로지부터는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뭐 이게 인텔이 지금 상위에 있다는 것부터가 시장이 안 좋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텔이 저렇게 돼버렸어요. 시장이 오르면 인텔이 떨어지고요. 시장이 안 오르면 인텔이 마치 방어주처럼, 약간 방어주인 것보다 기분 더 나쁘게 인텔이 약간 지표 같은, 인간 지표가 돼버렸어요. 인간 지표. 인텔이 오르는 날은 주가가 빠지는 날이다. 아, 참 인생은 알 수가 없고요. 자, 이 특징주 아까 엑손 엔터프라이즈 보겠습니다. 급등을 했죠. 그리고 역사상 신고가를 갔네요. 자, 이것도 지금 팔란티어 못지않은 어마어마한 지금 시세를. 자, 2023년도 2년 전만 해도 이게 20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900달러 수준입니다. 대박이죠, 이거 지금. 이거 만약에 트럼프 임기 2기 시작했을 때 그때 샀더라도 엄청난 수익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게 불법 이민자들 완전 막고 멕시코랑 그 사이에 국경을 완전히 단단하게 한 다음에 그 차르라고 불리는 그 톰 허먼 씨 임명해가지고 다 때려잡는 거잖아요. 그 불법 이민자를 잡힌 사람은 또 이번에 엘리게이터, 악어 득실득실거리는 그 한가운데다가 감옥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테이저건이 많이 필요하고 바디캠이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워낙에 이게 무슨 1인 1칼 시대도 아니고 칼부림 사건이 하루에 한 건씩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경찰들도 결국 테이저건, 방패, 바디캠 이런 걸로 다 무장을 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 바디캠과 테이저건을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게 엑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아이템들을 갖고 있고요. 테이저건은 또 좋은 게 테이저건에서 나오는 이 전기 칩들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이죠. 한번 발사되면 다시 못 쓰죠. 계속해서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계속 충전을 해야 되고요. 리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디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경찰들의 이 대응이 나중에 법정에서 자료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도 역으로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체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디캠이 그 증거 자료로서 나중에 기소 과정에도 쓰일 수 있게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엑손 엔터프라이즈 거를 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엑손 엔터프라이즈 거 쓰면은 계속 여기서 업데이트를 받아야 돼서 그 안에 매몰되게 돼요. 마치 엔비디아 슈퍼칩처럼. 그렇기 때문에 엑손 엔터프라이즈는 지금 이 트럼프의 정책과 완전 맞아떨어져서 강력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테이저건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저 테이저건, 경찰분들도 마찬가지고 테이저건 업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본 니케이 증시 보겠습니다. 니케이 보면은 0.43% 오르네요. 그리고 4만을 지키고 있고요. 오늘은 코스피가 살짝 마이너스 같은데요. 지금 도요타 자동차가 2.41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소프트뱅크 그룹은 요즘에 계속 좋네요. 이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잘 나가고 있죠. AI가 잘 나가고 있고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또 4.33이네요. 이 소프트뱅크 그룹과 미쓰비시 중공업 이게 지금 이 세계를 이끄는 요 화두랑 연결된 기업이라고 했죠. AI와 에너지 방산. 이게 지금 소프트뱅크 그룹과 미쓰비시 중공업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다 이 일본의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 0.83. 대만은 지금 오늘 3대 코스피, 니케이, 대만 중에 대만 가권이 가장 많이 빠지지만 그동안의 흐름이 좋았어요. 자, 대만의 TSMC 또 역시 중요하겠죠. TSMC가 2.17 빠지네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군요. 이 폭스콘의 모회사 홍하이 프리시전은 1.36 오르고 있습니다. 자, TSMC가 가장 눈에 띄죠. 나머지는 다 0점대거든요. 대만은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10%라 대만 중국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예요. 그래서 조금 좀 변동폭이 적긴 합니다. 그래서 TSMC를 미국 증시에 있는 TSMC가 훨씬 더 활동폭이 크고 유동성이 많긴 하죠. 자, 그리고 이 지금 우리나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0.04, 뭐 거의 보합입니다. 3,200선 지키고 있고요. 뭐 무슨 조금 세제 때문에 뭐 한동안 좀 있었는데 사실 변동폭이 솔직히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 첫날만 좀 출렁였지, 그렇죠? 지금 뭐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코스닥도 800선을 지키고 있고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양도세 그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만 움직였고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그게 일주일에 5일 거래일도 안 갔어요, 사실. 자, 그리고 오늘 2,300억 팔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7월 23일부터 산 거를 보면 지금 엄청난 기세로 사고 있거든요. 7월 23일 날 4,500억이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그 뒤로 보시면 수치가 엄청나잖아요. 8,000억, 6,000억, 뭐 4,000억, 5,000억 막 들어오잖아요. 8월 1일 날 8,600억 뺀 거를 뭐 그거를 한번 그냥 하루 순매수 빠진 걸로 퉁치고 계속 연속 순매수죠.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의 순매수는 전혀 뭐 세제 개편 얘기가 나와도 뭐 꿈틀거리지 않았다. 자, 그리고 거래소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가 지금 약세여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까 거의 보합이었죠. 0.04%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 100만 원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는데 2.8일 빠지긴 하지만 삼성전자, 우선주랑 KB금융이랑 격차를 많이 벌려놨습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5위 자리를 아직도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자, HD 현대중공업은 또 기아를 제치고 11위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11위 HD 현대중공업과 12위 기아는 정말 한 끗 차이겁니다. 지금 호가상으로 바로 변동할 수 있거든요.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이 11위까지 올라왔다는 거 또 지금 주목할 만한 지금 사실이죠. 조선주 중에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옛날에 쓰던 그 군산조선소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그 군산조선소를 미국 에마로
군함 MRO 유지보수 전문 조선소로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지금. 자,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제일 눈에 띄는 게 7위의 리가켄 바이오네요. 오늘 9% 가까이 상승하면서 1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지금 아직도 이 기세가 끝나지 않고 있죠. 무슨 기세냐면 알테오젠, 펩트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있죠. 이 4개 종목이 전부 다 시총 10위 안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 수출 플랫폼 4대 천왕이죠. 기술 수출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그 플랫폼을 원하는 오리지널 사든 바이오 시밀러 사든 바이오 베터 사든 다 박터지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업체들 있죠.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은 완전 바이오판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1위는 스포츠 행사 수혜주인데 사실 여기는 393원짜리 빌리언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풀려가지고 지금 상한가를 갖고 안 좋은 얘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400원짜리라 좀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왜곡이 되었죠. 이지홀딩스가 75원 올라가지고 1.99% 올랐는데 그 뒤로부터는 다 1.99 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리언스 300원짜리 한 종목이 30%를 가서 이게 지금 상승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건설 대표주 오랜만에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중량급 그 건설사들이 오르고 있고요. 자, 오늘 원자력이 또 좋죠. 자, 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하여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볼 것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엔터테인먼트에 또 지금 이게 빌리언스가 끼어 있거든요. 사업하는 게 많아가지고. 자, 사실은 디어유부터 봐야겠죠. 자, 디어유가 9% 오르고요. SM이 3.84 오릅니다. 자, 지금 디어유랑 SM은 결국 SM에서 운영하는 거죠. SM의 팬클럽 플랫폼입니다. 자, 근데 SM이 오늘 굉장히 특이한데 오늘 시작가가 상한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장외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장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느닷없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 장면이 어디를 뚫은 거냐면 2023년 최고가거든요. 이때 왜 최고가 간지 기억나시나요? 그 지금 행동주의 펀드가 SM 1% 지분 갖고 뒤 흔들었잖아요. SM 이수만 씨의 무슨 개인 회사로 자꾸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들을 고쳐야 제대로 된 밸류를 받는다고 하면서 막 압박을 넣었죠. 1%를 쥐고 흔들면서. 그때 갔다가 거기서 16만 원 가서 이제 20만 원, 30만 원 갈 줄 알고 딱 샀더니 완전히 물려가지고 6만 원 밑으로 가버린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극적으로 올라가더니 오늘 시작가 상한가가 17만 6,100원. 그 부분을 뚫었거든요. 물론 시작가 상한가를 간 뒤에는 지금 3%로 지금 내려와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를 한번 찔렀다는 게 의미가 큰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다른 배경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3대 기획사라고 하면 SM, YG 엔터테인먼트, JYP잖아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2023년도에 기록했던 그 신고가 근처에 가 있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JYP만 박진영 사장님이 나 돈 있으면 더 사고 싶어 했지만 아직도 지금 2023년도 14만 원에 비하면 7만 원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대 기획사 중에 SM, YG는 2023년 신고가 한번 찔러서 돌파했다가 내려오고 하나는 거의 가 있고 JYP만 지금 반토막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JYP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속이 쓰릴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SM이 지금 오늘 주인공이니까요. 이 어쨌든 엔터테인먼트가 강한 배경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지금 K-팝 데모너터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만 그게 더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감독이 아닌데 우리나라 K-팝 문화를 차용해가지고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잖아요. 넷플릭스에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지금 주제가인 골든이 빌보드 핫백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핫백은 저기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곡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더 대단합니다. 아파트도 2위를 했다가 1위는 못했는데 골든이 2위에서 1위를 할 수 있을런지 일단은 2위 자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K-팝 문화가 더욱더 다양하게 커질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사파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그 2023년도 얘기를 했지만 SM을 계속해서 이 행동주의 펀드가 압박할 때 최고가를 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저 한자로 써놨는데 한한령이죠. 중국은 아직도 우리한테 목리 부리고 있는 거 아시죠? 게임이든 음반이든 안 풀어줍니다. 풀어줘도 한참 나온 지 한참 된 거 있죠. 그거 찔끔찔끔 하나 풀어주면서 협력하는 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장 사실은 여기에 저기가 노출도가 심한 게 SM입니다. 아시다시피 에스파의 멤버인 닝닝 씨가 중국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국인 멤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인들이 좋아하는데 그거를 공구를 막아버린 거예요. 공동구매를 막아버린 거예요. 한학령이란 것 때문에. 그래서 SM의 대표가 지금 에스파기 때문에 차세대로 가장 대표 주자예요. 에스파기 때문에 이 한학령의 문제에 가장 답답함이 많았는데 이번에 에스파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보드 핫백의 골든이라는 게 K-팝 데모넌터스의 주제가가 2위로 올라 있죠. 그래서 제가 K-팝 데모넌터스의 악령을 물리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데모넌터스를 이 에스파에다가 깃들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고 아까 우리 어떤 지금 저기 작가분이 무섭다고 하셨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스파가 원래 여러분들 태생은 아시겠지만 아바타, 4명에 따라오는 아이라는 아바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파는 실제로 8명이에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왔잖아요. 이미 에스파는 몇 년 전부터, 태생 때부터 인공지능 시대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4명의 아이와 함께 데모넌터스의 이 지금 정신을 깃들여서 한한령이라는 저 악령을 부시러 가는 이 모습. 이런 거를 구현해봤습니다. 자, SM이 오늘 상한가로 신고가를 한번 찔렀다가 장중에 내려왔지만 이런 것이 상한가를 간 것이 이 신고가를 가기 위한 어떤 시초라는 생각이 듭니다. SM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 YG 차례 JYP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우리가 골든타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한학령 격파의 골든타임. 골든이 선봉장이다. 이광수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불패 원인은 라이언 일병 구학이라며 부동산 정책이 수익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건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의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건 주가 차트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주거권을 얘기하고 주거 복지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먼 나라 얘기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서울은요. 그냥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부동산 불패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서가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요. 살려줘요. 그러니까 불패죠.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빠지면 살려줄 테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둔촌주공 구하기 나서주니까. 누가 집을 안 삽니까? 그냥 대출받아서 사는 거죠.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규제 등으로 일시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유효부지를 이용해 주택 공급은 그건 다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효과를 못 낼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빈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근원적인 개혁 얘기를 이제부터 할 때다. 이 대책을 잘 보시면 여기에는 일단 일시적인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급한 분을 일단 껐습니다. 대출을 끄는 건 군량미를 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을 5천지수 얘기하잖아요. 정책을 만들 때 계속 얘기하는 정책이 나오면 절대 지수가 그렇게 안 돼요. 새로운 정책이어야 돼요. 부동산 투자는 막을 수 없다.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요. 투자로 다들 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수익률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사실은 방향성이 잡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라블리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건데 아까 똘똘한 한 채로 정말 강남에 집이 있고 나는 전세 살고 이래도 전혀 제한 없이 거의 양도세를 다 면제해준다. 정말 대부분의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다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실거주하고 있고요. 집 한 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하고 똘똘한 한 채로 전세 살면서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입니다. 지금 강남 집값이 100억, 200억씩 갑니다.
그 1세대 1주택 100억 가지고 200억이 팔면은 100억이 남잖아요. 80%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면은 80억 빼줍니다. 거기다 등록세 취득세 빼줍니다. 그럼 100억을 벌어도 10억 남아요. 10억에서 세금 50% 부과해도 5억밖에 안 내는데 이 고급 주택을 투기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포함해서 모든 공제 계획들을 물가 상승률 정도로 오버한 금액들은 전부 다 과세하자. 대신 평생 동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뭐 10억이면 10억 이 정도로 실링을 씌우는 게 어떨까? 한 사람이 집으로 평생 동안 한 세대가 예를 들어 집으로 한 20억 정도 벌었다. 그 다음 넘는 건 무조건 세금을 과세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걸 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공평과세라는 목표와 조세 저항을 감안한 세수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는 기존과 다른 방식의 부동산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퍼지는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는 품목별 관세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3,200선을 앞전에 두고 소폭이지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18%가량 현재 시간 하락하면서 3,200선을 두고 그래도 조금은 낙폭을 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려주고 있는 코스피고요. 3,19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0.4%가량 올려주고 있습니다. 801포인트, 현재 시간 지나가면서 800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800억 원 넘게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장 초반부터 강하게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고 있고요. 개인의 1,500억 원가량 순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은 70억 원가량 코스피를 팔고 있는 모습, 현재 시간 눈치 보기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코스닥을 팔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관만이 코스닥 담아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시장 0.04%가량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388원 선, 현재 1,380원대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투자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이어가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예고해왔던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 내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BC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의약품의 경우는 처음에는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고 1년에서 1년 반 뒤에는 50%로 그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최대 1년 반까지 250%로 관세 부과를 미룬 것은 제약사들이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반도체 관련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구체적인 범위와 수치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우리 시장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데요.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가 내주 내로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오늘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6%가량 하락하면서 68,950원 선 현재 시간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1.9%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258,500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3%가량 하락하면서 137,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PR이 올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200% 넘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넘어서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APR의 올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8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가량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1% 늘어서 3,27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K뷰티의 인기에 2분기 화장품과 뷰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29%를 차지하면서 해외 시장의 매출 상승이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의 APR의 시가총액은 8조 4천억 원가량으로 크게 오르기도 했는데 기존 대장주격인 아모레퍼시픽과 1조가량의 차이로 화장품 대장주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K뷰티의 상승 가도 속에 오늘 화장품 주가 일제히 상승 중인데요. 관련 주가 흐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PR 주가가 12% 넘게 현재 시간 오르고 있습니다. 21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실리콘투 주가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2.9%가량 현재 시간 하락하면서 5만 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바 글로벌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68%가량 오르고 있고요. 상승폭을 점차 낮추고 있긴 합니다. 21만 1,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12만 8,1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지난해 원전 전담 부서를 신설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 원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수원이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와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 개선 사업 계약을 체결했는데 한미글로벌은 한수원으로부터 이 프로젝트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 대한 PM 용역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사용 연한이 끝나가는 원전 수명을 30년 더 연장하기 위한 설비 개선 사업인데요. 이번 수주는 우리나라의 해외 노후 원전 계속 운전 시장에서의 첫 수주입니다. 대미 투자펀드에 원전이 포함되면서 미국 진출 기대감에 연일 상승세를 보였던 원전주, 오늘 호재성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연일 시장의 주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주가 흐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한미글로벌 5% 넘게 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만 550원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기술 주가도 함께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7.21%가량 올라주면서 96,6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도 오늘 1.85%가량 3거래일 연속 상승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66,000원 선 거래 중입니다. 지난주 타결된 관세 협상에서 2천억 달러 펀드 안에 원전과 반도체 등이 포함된다라는 소식이 나온 바 있죠. 오늘 시장에서는 협상 주요 카드인 조선보다 오히려 원전 쪽이 더욱더 큰 주목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원전이 제2의 마스가가 될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가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제 2분과 과장 직위에서 해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있는 이춘석 이 인물에 대한 국정의 해촉과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적인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 지속적인 지시가 나온 그런 상황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또 속보들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임명사고 관련해서 이 포스코 ENC 또 면허 취소, 입찰 금지 검토 또한 지시가 내렸다라는 사항도 전해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관련해서는 조금 더 법적 강화와 아무튼 그런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또 지시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그 주가의 흐름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원전에 대한 확대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2050년도까지 자국의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실 이제 원전에서 약 300기 정도 추가 건설하겠다라는 행정 명령에도 서명한 상황인데 국내 원전 기업들은 확실한 또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국내 원전 기업에 대한 사항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노력했는데 15%까지는 받아냈는데 예. 이 15%를 받아내기 위해서 어쨌든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한 5,500억 달러 투자를 네네네. 약속을 했고 우리가 3,500억 달러니까
그 GDP 이제 규모로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본의 한 절반 정도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좀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협상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아쉽긴 했는데 뭐 그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현재로는 이제 그래도 막 거의 그 일본이 우리보다 좀 빨리 이제 타결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주요하게 남은 이제 국가였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타결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남은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25% 15% 낮추면서 뭐 제일 아쉬운 이제 업종이나 이제 종목은 이제 현대차 그룹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똑같이 자동차 관세를 15% 했지만 우리는 원래 0%에서 15%된 거고 일본 차는 2.5%에서 15%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던 2.5%의 이점이 없어지는 이제 협상이 됐기 때문에 뭐 그것 역시 아쉽긴 하지만 뭐 그분 역시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건 관세율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3,500억 달러 정도 이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짚어보면서 결국 이제 지금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증식하려는 분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번 관세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관세율은 이제 일본과 같이 15%로 비슷해졌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예. 있는 상황이고요. 대미 투자의 그 관련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GDP 규모로 보면 한 우리는 2,500억 달러가 정도가 적합하지 않았나 그렇죠. 싶은데 예, 예. 근데 뭐 김정관 그 장관을 주출해서 협상을 했는데 뭐 낮추고 싶었겠죠. 낮추고 싶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완강하게 이제 안 된다 얘기하고 시간은 이제 다가오고 그리고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상품을 팔아야 되는 것이고 미국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실 뭐 이렇게 덕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에서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한미 FTA가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다시 관세를 매기자 이런 막무가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협상을 타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결국은 왜 일본보다 우리가 좀 더 생각보다 많이 줬냐라는 거를 짚어보면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6월 4일 날 출범을 했죠. 출범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전부터 사실 관세 대응이 있었지만 그럼 뭐 그 전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당 후보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12월 3일 날 그 계엄 사태가 우리나라에 또 한 번 큰 아픔을 남긴 숫자로 남긴 아픔이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계엄이 없었고 윤석열 정부가 쭉 연속 선상에서 트럼프 정부를 맞이해서 관세를 갖다가 협상을 했다면 이거보다는 숫자가 낮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기억하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통화하면서 본인이 먼저 조선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청하신 분들 다 그렇지만 사인 간의 거래에서도 누가 먼저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을 뗀 분이 사실 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절박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자국의 이제 해군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한국 조선업이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쭉 연속선상으로 윤 대통령이 만약에 계속 대통령을 수행했다면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그래도 3,500억 달러보다는 좀 낮게 그 협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다 지나갔고 막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런 점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그 투자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을 하고 정치와 정치권 연속 손상이라는 게 사실 그런 관점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대미 투자 분야의 원전이 또 자리를 하고 예.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원전은 우리나라가 잘 지킨 영역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지원 때문에 어쨌든 우리 원전이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그렇죠. 될까요? 예. 근데 지금은 역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원전을 부흥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렇죠. 셈이 됐으니까 뭐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아무튼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미국이 어떻게 도와줬고 우리가 원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짚어보면 1959년에 정부 산하기관에 많은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곳에서는 이제 키스트가, 홍콩에 있는 키스트가 최초 연구소로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신데 잘못 아신 거고요.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출범을 합니다. 그때 연구소였고 지금 연구원이죠. 그러니까 53년에 6.25 사변이 끝났는데 불과 6년도 안 된 그 시점에 미래를 위해서
그 어느 나라도 사실은 그렇게 원자력에 강한 정책과 지원이 없었을 텐데 불구하고 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정말 헐벗고 굶주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원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자력 연구소를 출범을 시켰다는 것은 대단한 해안이다. 그 해안 덕분에 우리가 원전 강국이 됐고 59년 원전 연구소가 출범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고리 1호기를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연히 뭐 우리의 기술도 없고 시공화 능력도 없으니까 그때 이제 주도하는 것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주도를 해서 기술 이전도 하고 뭐 이모저모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리 원전을 갖다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러고 나서 불과 1년 뒤에 이제 그 미국의 스리마이 아일랜드 그 용융 원자로가 녹는 사고가 나면서 펜실베니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펜실베니아 미국 동부 물론 어디든지 뭐 다 중요하지 않은 동네가 없긴 하겠지만 만약 텍사스 사막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충격이 덜했을 텐데 펜실베니아라는 그 유력한 도시에 유력한 지역에서 그 원자로가 용융을 되면서 엄청난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나중에 실제로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방사능 유출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국민들이 받는 심정적인 충격이 컸다 보니까 79년에 그 스리마이 아일랜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 원전이 대부분 셧다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더 이상 원전을 지을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는 매출이 꺾여지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는 갖고 있던 원자로 중심의 지적 재산 기업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런 탈바꿈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고리 원전에 비해서 곳곳에 원전을 계속 지었죠. 그래서 원전을 지어서 생긴 우리에게 이점 무엇이냐? 그 산업용 생산 전기 단가가 원자력 덕분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30%가 쌉니다. 그럼 전기가 30% 싸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 단가도 상대적으로 싸고 네. 수출 주도형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다른 해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품 단가를 낮춰서 수출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우리에게 원자력 기술을 전수해준 미국은 이제 원전이 사실 폭망하는 길을 걸었고 웨스팅하우스는 79년도 스리마 아일랜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원자로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건설을 했죠. 이러다 보니까 역량이 뒤집혀지는 어떤 그런 그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원전 강국으로 꼽히는 이유는 예전에 해냈던 화려한 과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특히나 이제 바카라 원전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한획을 그었고 이제 체코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역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을 전수해줬는데 전수받은 한국이 웨스팅하우스를 갖다 추월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카라 원전의 수주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프랑스랑 붙었는데 뭐 그때 뭐 이명박 정부가 잘해서 이제 뒤집어가지고 이제 바카라 원전을 수주했는데 그걸로 한국의 원전이 자국 내에서만 이제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끼치는 것이 아니고 해외로 수출해도 충분한 영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입증이 됐고 심지어 바카라 원전을 성공적으로 잘 공기를 갖다 잘 맞추면서 UAE 입장에서는 UAE 화폐에 바카라 원전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큰 어떤 자부심이 됐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주재하다시피 체코 원전을 우리가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원전을 시공부터 건설까지 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5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의 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미를 포함한 4개국이고 러시아와 중국에다가 원전 건설을 맡길 국가는 사실 없다가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악명이 높고 세계적으로 이제 안 좋은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그 국가에 맡길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어디랑 2파전이나 받느냐? 프랑스와 우리의 2파전이다. 그 2파전이 벌어져서 중요한 무대가 어디였느냐? 그 체코 원전이었습니다. 체코는 유럽에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같은 유럽에 있는 프랑스가 유리하다고 여겼고 실제로 처음에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뒤집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은 유럽에 계속 지으려고 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유럽에도 원전을 많이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독일을 비롯해서 탈원전을 했지만 이제는 원전을 갖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바꿨습니다. 얼마 전에 덴마크도 바꾸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럽에도 원전을 계속 지을 텐데 그렇다면 유럽에서도 우리가 프랑스에 밀리지 않는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체코 원전으로 입증이 된 것이고 그 오늘의 주제인 그럼 결국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당연히 미국 시장은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뭐 지금 100조 원이라고 화면 나오지만 그보다 더 많은 원전 시장이 열린다.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50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원전을 엄청나게 많이 지을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 짓기만 해도 100조 원이 훨씬 넘는
금액에 열린다. 여기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절반 이는 넘어서 70% 정도 수주한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이 나라를 갖다 분기점을 접어드는 그런 어떤 시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이제 주제였던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하는데 그중에 일부가 원전 있죠. 뭐 얼마 자세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 그 정해진 금액을 종잣돈으로 삼아서 미국 원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준하면 정말 다른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산업이 이제 역사를 갖다가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원전 연합군이라는 표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조금 뭐랄까요, 그 동맹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건 예. 맞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웨스팅하우스를 한국 기업으로 만들 또 절호의 기회 그렇죠. 이런 부분으로 수익 창출 면에서도 또 괜찮은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오늘 주제인 우리가 미국 원전을 갖다가 확대하고 원전을 새로운 시장 열리니까 진출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뭐 다 알려진 사실인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3,500달러를 미국에 넣기로 했으니까 그 넣기로 한 큰 돈 중 하나는 조선도 있고 원전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그 원전에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랑 원래 한 몸으로 이제 하기로 이제 올해 2월에 문서가 다 끝났죠. 근데 여기서 3,500억 달러 중에서 그 금액을 갖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좋겠냐? 아예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자는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해서 그 뭐 한수원이든 두산에너지든 인수 주체는 어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해버리면은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그 뭐 지재권을 갖고 우리한테 뭐 좀 더 뭐 수익을 갖다 창출해달라, 수익을 나눠달라 이런 논의할 필요 없이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를 해버려서 미국 원전을 갖다가 마치 우리나라의 것이냐 그 수주를 갖다가 해버리면은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발상의 전환을 하자는 것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에게 원전을 갖다 알려준 곳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웨스팅하우스를 갖다 인수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이고 제안을 하게 된 가장 근간은 무엇이냐? 3,500억 달러를 넣기로 했으니까 그중에 일부를 해가지고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51% 갖고 있는 캐나다의 이제 금융기관이 갖고 있습니다. 브루필드 펀드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협상을 해서 우리가 지분을 인수하면은 새로운 차원에서 한국 원전 산업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예전에 일본 쪽에서 인수를 하려다가 실패한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렇죠. 결국 주인은 따로 있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냐면 야, 미국이 중요한 기업인데 우리가 아무리 이제 미국이랑 이제 친하다 할지라도 웨스팅하우스를 넘길 수 있겠냐라고 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그 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건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적자를 갖다 기록하니까 결국 매각을 했어요. 매각 누가 인수했느냐? 일본의 도시바가 인수했습니다. 도시바가 인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금도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주인은 행정적인 그 오너십의 주인은 이제 캐나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1% 갖고 있는 캐나다 브루필드는 금융기관이거든요. 금융기관이 인수를 한 다음에 엑싯을 해야 돼요. 엑싯을 하니까 충분히 엑싯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상을 해서 50% 지분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런 목표를 갖고 3,500달러를 굴리면서 물밑에서는 미국의 조야로 만나서 안심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인수해서 절대로 미국의 뒤통수를 뗄 일이 없다.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란이 폭격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왜 폭격을 당했냐? 우란이 농축한다 폭격을 당했어요.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죠. 우리가 원전 1등국 국가죠. 근데 우리가 원전 발전, 우리가 농축 우리 자체를 하지 못해요. 왜? 안보 때문에. 왜 원자력과 우라늄에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국한테 계속 시종일관 안심을 시키고 절대로 우리는 너네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두면서 웨스팅하우스 인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자. 그렇다면 3,500억 달러의 일부를 갖고 웨스팅하우스 인수했을 때 전혀 아깝지가 않은 그런 관세 협상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는 뭐 미국 빅테크들도 너나 할 것 없이 SMR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원전에 확실한 좀 기회가 온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관련주는 뭐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봐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 낙수 효과 어디로 좀 떨어질까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자를 가진 핵심은 원자로를 갖다 만드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 아시지만 한전 KPS, 좀 전에 나왔던 한전 기술도 있고, 이게 뭐 요즘에 오늘 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설계도면에 해당하는 건 웨스팅하우스가 제공한 거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원자로는 두산에너지부터 짓지만 그 엄청난 건설을 갖다가 건축물을 갖다가 실제 시공하는 건설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아무나 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예전에는 현대건설, 그다음에 대우건설, 또 지금의 SMR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사들도 이렇게 그 원자로 관련된 수혜 기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제 생각에는 원전에 대해서는 한 6개월은 물론이거니와 한 2년, 3년 꾸준하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현금을 갖다 갖고 있던 현금을 갖다 넣었다가 주가가 다시 회복되면 다시 그 환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3년 정도 바라보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재명 정부가 6월 3일 날 당선이 돼서 임기를 시작했죠.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원전이 힘들 수도 있겠다. 왜냐면 민주당에서 이제 원전을 싫어했고 그 세 분의 어떤 대선 토론에도 이재명 후보는 계속 뭐 원전에서 약간 불신을 표현을 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건 SMR을 좋게 말하면서 네. 대형 원전은 불신을 표명했는데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갑자기 누구를 산업부 장관 앉혔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었던 김정한 사장을 갖다가 산업부 장관 앉혀가지고 심지어 이번에 이제 미국 협상에 주축이기도 합니다. 물론 김정한 사장이 그 전에 기재부 국장을 끝으로 두산으로 옮기긴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저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사실은 아까 차트 보시면 오히려 더 쭉쭉 더 뻗어갔습니다. 이런 걸로 밀어봤을 때 적어도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두산을 에너지 비롯한 원전 산업이 정부에 의해서 크게 손해볼 일은 없겠다. 그렇다면 대외적인 우호적 환경을 갖다 쭉쭉 밀고 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정도 보신다면 엄청난 수익을 갖다 우리가 거둘 수 있다. 이런 어떤 우리가 환경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시점이 놓여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라카 원전을 계기로 작년 체코 원전까지 수주했고 이제 웨스팅하우스 인수까지 한번 노려볼 법한 한국의 원자력 강국의 면모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조호진 탁교훈 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이후 증가세를 보인 미국의 7월 관세 수입이 2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4일 보도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누적 관세 수입은 1,520억 달러를 넘어섰다. 관세 수입은 4월 174억 달러, 5월 239억 달러, 6월 280억 달러로 매달 급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올해 1월부터 7월 미국의 관세 수입이 전년 동기에 거의 2배에 달한다고 전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상호 관세는 오는 7일 발효된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CBP 준비를 이유로 일정이 연기됐다. 폭스비즈니스는 미국 기업들이 납부한 관세가 결국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석가들은 향후 10년간 2조 달러 넘는 관세 수입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다. JP모건은 6월 말 0.5%로 전망했던 올해 성장률을 한 달 새 두 차례 올려 0.7%로 제시했다. 2분기 GDP가 예상보다 선방한 데다 수출과 제조업이 성장세를 이끈 점이 반영됐다. 다만 JP모건은 3분기에는 일시적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재정 부양책이 이를 완충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도 미국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성장률을 1.1%에서 1.2%로 소폭 상향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줄면서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부담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0.9%로 집계됐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상향 조정에도 평균치는 두 달째 제자리다. 한국은행 역시 이달 중 발표할 수정 경제 전망에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에 대한 부담감 속에 하락 출발했던 우리 시장은 낙폭을 만회하는 분위기고 코스닥은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점점 더 이런 관세 리스크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듯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는 양시장 일제히 상승 반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